경기도 외곽, 오래된 시장 골목 끝에는 3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빵집이 하나 있었다. 간판에는 낡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만수당. 그 이름 석 자에는 이 골목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새벽 5시, 성만수는 언제나처럼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었다. 75의 나이에도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다. 밀가루 포대를 옮기고 반죽기를 돌리고 오븐의 온도를 맞추는 손길에는 30년 넘게 쌓인 습관이 배어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순서로 같은 빵을 구웠다. 단팥빵, 크림빵, 소보로빵, 3가지가 전부였다. 누군가 새로운 빵을 만들어 보라고 권하면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손님 입맛이 아니라 내 손끝을 믿는 거야. 30년을 이렇게 팔았어. 그 고집은 이 골목에서 유명했다. 옆집 슈퍼 주인도, 건너편 세탁소 아주머니도 모두 알고 있었다. 만수당 영감은 한 번 정한 것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성만수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 재원이라는 이름의 그 아들은 오래전 이 빵집을 떠나 회사원이 되었다. 지금은 근처 도시에서 작은 회사의 부장으로 일하며 가끔 주말에만 아버지를 찾아왔다. 부자 사이에는 늘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두 사람은 빵 이야기만 나오면 말수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다시 아들이 있었다. 도윤이라는 이름의 청년이었다. 27의 도윤은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의 빵집에서 자랐다. 방과 후면 늘 가게 한 구석에 앉아 밀가루 냄새를 맡으며 숙제를 했고 할아버지가 반죽을 치대는 모습을 몇 시간이고 구경했다. 그 시절 도윤에게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었다. 그런 도윤이 22살이 되던 해 돌연 프랑스로 떠났다. 제빵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이유였다. 할아버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자의 짐을 꾸리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5년의 시간이 흘렀다. 도윤은 파리의 작은 빵집에서 반죽을 배우고 리옹의 유명한 제과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어엿한 제빵사가 되어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학위 증서와 함께 오랫동안 꿈꿔온 계획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의 빵집을 새롭게 바꾸고 싶다는 꿈이었다. 도윤이 한국에 돌아온 그날 만수당의 낡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밀가루 냄새가 그를 반겼다. 5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냄새였다. 계산대에 앉아있던 성만수가 고개를 들었다. 손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노인의 눈가가 살짝 떨렸지만 이내 무뚝뚝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왔냐? 그것이 5년 만의 인사였다. 도윤은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반가움을 알아챘다. 할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법이 서툰 사람. 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도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진열대에는 여전히 단팥빵과 크림빵, 소보로빵 3가지뿐이었다. 5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다. 그 순간 도윤의 가슴 한켠에서 작은 아쉬움이 일었다. 파리에서, 리옹에서 그가 보고 배운 세상은 훨씬 다채로웠다. 발효종을 3가지나 나누어 쓰고 곡물마다 다른 배합을 연구하고 계절마다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는 빵집들. 그런 세상을 경험하고 온 그의 눈에 할아버지의 빵집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그 마음을 애써 감추었다. 오늘은 그저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싶었다. 저녁에 재원이도 온다더라. 오랜만에 셋이 밥이나 먹자. 할아버지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재원과도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도윤이 프랑스로 떠날 때 아버지는 유독 말이 없었다. 응원도 반대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공항까지 배웅만 했을 뿐이었다. 그때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저녁이 되자 재원이 가게로 찾아왔다.
5년 만에 마주한 부자는 서로의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을 찾았다. 재원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부쩍 늘어 있었고 도윤의 얼굴에는 낯선 성숙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많이 컸구나. 재원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 말투에는 반가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씁쓸함이 섞여 있었다. 도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오랜만에 마주 앉은 세 사람의 저녁 식사를 그저 즐거워할 뿐이었다. 가게 안쪽 작은 방에서 세 사람은 오랜만에 겸상을 했다. 할아버지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도윤이 좋아하던 계란말이가 상 위에 올랐다. 식사를 하는 내내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프랑스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어떤 빵집에서 일했는지, 어떤 선생님에게 배웠는지, 파리의 빵집들은 어떻게 다른지. 질문은 많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짜 궁금증은 따로 있었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이제 이 작은 빵집으로 돌아올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가장 궁금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할아버지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3대에 걸쳐 이어온 가게에 드디어 다음 세대가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짧게 끝날지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도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작은 빵집을 완전히 바꾸어 놓겠다는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계획은 30년을 지켜온 할아버지의 고집과 정면으로 부딪힐 운명이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난 뒤 재원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다시 회사에 나가야 한다는 이유였다. 현관을 나서기 전 그는 아들의 어깨를 한 번 더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고집, 너도 잘 알지. 조급하게 굴지 마라. 도윤은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다 헤아리지 못했다. 그저 아버지 특유의 걱정이려니 여겼을 뿐이다. 재원이 떠난 뒤 할아버지와 손자만 남은 가게 안은 오랜만에 편안한 정적으로 채워졌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 이불을 미리 꺼내두었다며 2층 방을 가리켰다. 어릴 적 도윤이 쓰던 방이었다. 벽지도 낡은 책상도 그대로였다. 방에 들어선 도윤은 캐리어를 열어 짐을 정리하다가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프랑스에서 지내는 내내 틈틈이 적어온 노트였다. 그 안에는 그가 배운 발효 기술과 배합 비율,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면 시도해보고 싶은 메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통밀 캉파뉴, 저온 숙성 크루아상, 제철 과일을 올린 타르트, 파리의 골목에서 맛보았던 그 감동을 그는 할아버지의 작은 빵집에서 재현하고 싶었다. 노트를 넘기던 도윤의 눈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추었다. 5년 전 출국하기 전날 밤, 그가 스스로에게 써두었던 다짐이었다. 돌아가면 할아버지 가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거야. 할아버지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도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는 시장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었다. 오랜만에 맡는 익숙한 밀가루 냄새와 낯선 파리의 기억이 뒤섞이며 그는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으로 첫날 밤을 보냈다. 한편 아래층 주방에서는 할아버지가 홀로 반죽통을 정리하고 있었다. 손자가 돌아왔다는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이 노인의 마음 한구석을 스쳤다. 5년 전 프랑스로 떠나겠다는 손자를 배웅하던 그날의 표정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 손자의 눈빛에는 이 작은 가게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그 갈망이 5년의 시간을 지나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을지 노인은 아직 알지 못했다. 성만수는 반죽통 뚜껑을 닫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내일부터는 둘이 같이 반죽을 치대겠구나. 그 말에는 기대와 걱정이 함께 묻어 있었다.
30년 넘게 홀로 지켜온 새벽의 반죽통 앞에 이제 손자가 함께 서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화합의 시간이 될지, 충돌의 시간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시장 골목에는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밀가루 냄새가 퍼질 것이었다. 3대가 함께 서는 첫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냄새 속에서 피어날 갈등을 아직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도유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5년 만에 다시 맞는 새벽 공기와 어릴 적 몸에 밴 습관이 그를 자연스럽게 깨웠다. 계단을 내려가니 이미 할아버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밀가루 포대를 옮기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구나. 할아버지보다 늦잠 잘 순 없죠. 도윤이 웃으며 앞치마를 챙겨 입었다. 오랜만에 나란히 선 조손의 모습에 가게 안공기가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다. 할아버지는 늘 하던 대로 단팥빵 반죽을 준비했다. 밀가루와 물, 이스트를 정해진 비율대로 넣고 손끝으로 반죽의 상태를 확인하며 치대기 시작했다. 그 손놀림에는 30년의 세월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도유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저도 반죽 한번 해봐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이제 내가 할 일이다. 할아버지가 자리를 내주며 흐뭇하게 웃었다. 도유는 밀가루를 계량하고 물의 온도를 맞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의 손놀림이 할아버지의 방식과는 조금 달랐다. 도유는 물을 평소보다 적게, 그리고 온도를 낮게 맞추었다. 저온 발효를 위한 그만의 방식이었다. 물이 왜 그렇게 차냐? 반죽이 안 부풀어. 할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발효가 천천히 되면서 풍미가 더 깊어져요. 프랑스에서 배운 방식인데 한번 믿고 지켜봐 주세요. 도유는 자신 있게 설명했다. 할아버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다. 손자가 5년을 배워온 것이니 믿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불편함이 스며들고 있었다. 반죽이 발효되는 동안 도유는 준비해온 노트를 꺼내 오늘 시도해보고 싶은 메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저 이거 한번 봐주세요. 통밀로 만든 캉파뉴예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빵인데 요즘 이런 빵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크루아상은 버터를 겹겹이 넣어서 만드는 건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손님들 반응이 정말 좋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노트를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낯선 이름의 빵들, 낯선 재료들, 낯선 방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노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쳤다. 이걸 다 우리 가게에서 팔자는 거냐? 네. 단팥빵, 크림빵, 소보로빵만으로는 요즘 손님들 발길을 잡기 어려워요. 저도 요 며칠 시장 둘러보면서 봤는데 젊은 손님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런 새로운 메뉴가 있으면 분명 다시 찾아올 거예요. 도윤의 말에는 틀림이 없었다. 실제로 만수당의 손님은 대부분 오래된 단골, 그것도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뿐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그 말은 다르게 들렸다. 30년 넘게 지켜온 자신의 방식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30년 동안 이 빵으로 먹고 살았다.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계속 팔아온 거야. 노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할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예전 손님들도 언젠가는 안 오시게 될 거고, 그럼 가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게 걱정돼서 그래요. 도유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그 진심이 할아버지에게는 다르게 전해졌다. 마치 자신의 지난 세월이,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이 이제는 낡고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듯한 기분이었다. 내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가게 가서
내 방식대로 해라. 할아버지의 말이 순간 가게 안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도윤은 그 말에 놀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어제까지만 해도 반갑게 맞아주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이렇게 굳어질 줄은 몰랐다. 할아버지,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됐다. 오늘 반죽은 내가 다시 할 테니 넌 좀 쉬어라. 할아버지는 도윤이 준비한 저온 발효 반죽을 밀어내고 자신의 방식대로 새 반죽을 시작했다. 그 뒷모습에는 완고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자신이 5년을 준비해온 계획이 첫날부터 벽에 부딪히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가게 안에는 오전 내내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손님들이 오가는 동안에도 조소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각자의 일만 했다. 오랜만에 재회한 기쁨은 하루 만에 어색한 긴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질 무렵 옆 가게 슈퍼 주인 강 여사가 잠깐 들렀다. 그녀는 진열대 뒤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두 사람을 보고는 눈치 빠르게 분위기를 살폈다. 두 분 사이에 무슨 일 있어요? 손자님 오셨다고 어제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할아버지는 대답 없이 5분만 확인했다. 도윤도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다. 강 여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자리를 떴지만 그날 오후 시장 골목에는 만수당 조손 사이에 무언가 냉랭한 기운이 흐른다는 소문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 도윤은 가게 뒷마당에 홀로 나와 앉았다.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 빵 식는 냄새를 맡던 그 자리였다. 그는 프랑스에서 보낸 5년의 시간을 떠올렸다. 리옹의 작은 빵집에서 처음 크루아상 반죽을 배우던 날, 손끝이 갈라지도록 버터를 접고 또 접던 밤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크루아상을 처음 맛보았을 때의 감동을. 그 모든 순간이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다. 할아버지의 작은 빵집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런데 그 꿈이 정작 할아버지에게는 상처로 다가갔다는 사실을 도윤은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답답한 마음에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그때 2층 창문 너머로 불빛이 켜졌다. 할아버지의 방이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그 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어릴 적에는 저 불빛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불빛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한편 할아버지는 방 안에서 낮에 도윤이 건넨 노트를 다시 펼쳐보고 있었다. 통밀 캉파뉴, 저온 숙성 크루아상. 낯선 이름들 사이로 손자가 정성껏 적어 내려간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글씨체를 보며 노인은 문득 손자가 이 노트를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을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다. 하지만 그 마음을 순순히 인정하기에는 노인의 자존심이 너무 오래되고 단단했다. 그는 노트를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 가르친 건가? 그 한마디에는 서운함과 자책이 함께 뒤섞여 있었다. 30년을 지켜온 자신의 방식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손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노인의 가슴 속에서 소리 없이 부딪히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복잡한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노인은 너무 오랫동안 침묵에 익숙해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가게로 내려갔다. 어젯밤의 서먹함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였다. 그는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다. 진열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화를 내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반죽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각자의 일을 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어제와는 조금 다른 온도가 흐르고 있었다. 완전한 냉전이라기보다는
서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조심스러움에 가까웠다. 오전 10시쯤 단골 손님인 박씨 할아버지가 가게에 들렀다. 그는 매일 아침 소보루빵 하나와 우유 한 팩을 사가는 사람이었다. 어이구, 손자님 오셨다더니 정말이네. 프랑스에서 빵 공부하고 왔다고?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도윤이 예의 바르게 인사하자 박씨 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랑하셨는지 몰라. 손자가 프랑스에서 최고 실력 갖추고 온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셨어. 그 말에 도윤은 순간 멈칫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기만 했던 할아버지의 마음 속에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그렇게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 뜻밖이었다. 도윤은 반죽을 치대고 있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어제의 다툼과는 별개로 할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신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도윤은 진열대에 놓인 단팥빵과 크림빵, 소보로빵을 바라보며 씁쓸한 생각에 잠겼다. 저 세 가지 빵이 앞으로 자신과 할아버지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마음 한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도 두 사람 사이의 냉기는 풀리지 않았다. 도윤은 매일 아침 할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나 반죽을 준비했지만 할아버지는 번번이 그 반죽을 밀어내고 자신의 방식대로 다시 시작했다. 도윤은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며 며칠을 참았다. 하지만 인내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시장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날이라 도윤은 큰맘 먹고 몰래 준비한 것이 있었다. 전날 밤 늦게까지 혼자 남아 만든 통밀 캉파뉴 10개였다.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 그는 오븐을 조심스럽게 돌려 빵을 구웠다. 각 구운 캉파뉴에서는 고소하고 깊은 향이 났다. 도윤은 그 빵들을 진열대 한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할아버지는 진열대 위에 낯선 빵을 발견했다. 겉면이 거칠고 투박한 갈색빛의 빵. 평소 만수당에서는 볼 수 없던 모양이었다. 이게 뭐냐? 할아버지, 제가 어제 만들어 봤어요. 손님들 반응 한번 보고 싶어서요. 딱 오늘 하루만이라도 팔아보면 안 될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내 허락도 없이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냐? 허락받으면 또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도화선이 되었다. 할아버지의 언성이 높아졌다. 이게 지금 어른 무시하는 거지 뭐냐. 30년을 이 가게에서 이 손으로 반죽했다. 그런데 내가 뭔데 하루아침에 다 바꾸겠다는 거야. 가게 안에 있던 손님 몇이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도윤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할아버지, 저도 5년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그냥 한번 믿고 지켜봐 주시면 안 돼요? 손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라도 하자는 거잖아요. 보나 마나다. 우리 손님들은 이런 빵 안 찾아. 괜히 손님들 헷갈리게 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 할아버지는 진열대 위에 캉파뉴를 손으로 밀어 상자에 쓸어 담았다. 도윤이 밤새 정성 들여 구운 빵들이 순식간에 상자 속으로 사라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윤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할아버지는 제가 뭘 해도 안 된다고만 하시네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럼 저는 여기서 왜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제 방식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안 돼요? 도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다. 5년 만에 재회한 조손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서운함과 오해만이 가득 쌓여 있었다. 그래, 내 맘대로 해. 이 가게는 내가 지킬 테니
넌 내 방식대로 딴 데 가서 해봐라. 할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도윤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앞치마를 벗어 계산대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알겠어요. 그럼 저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네요. 도윤은 그 길로 가게를 나섰다. 뒤에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도윤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시장 골목을 벗어나 정처 없이 걸었다. 5년을 준비해온 꿈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가게에 홀로 남은 할아버지는 상자 속에 담긴 캉파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화가 난 마음 한편으로 알 수 없는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다.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는 듯. 그는 다시 반죽통 앞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단팥빵 반죽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따라 반죽을 치대는 손끝에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았다. 오후 늦게 소식을 들은 재원이 급히 가게로 찾아왔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익숙한 상황이었다. 25년 전 자신도 이 가게에서 똑같은 말을 듣고 집을 나섰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아버지, 또 이러시네요. 뭐가 또야? 저한테도 그러셨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재원의 말에 할아버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잊고 지냈던, 아니, 애써 잊으려 했던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가게 문을 나섰다. 아들을 찾아 나서야 했다. 재원은 아버지에게서 도윤이 향했을 법한 곳을 몇 군데 떠올려 보았다. 어릴 적 도윤이 즐겨 찾던 놀이터, 학창시절 자주 들르던 분식집, 그리고 하천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 재원은 그 길을 따라 천천히 차를 몰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하천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도윤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재원은 차를 세우고 천천히 다가가 아들 옆에 앉았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흐르는 물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괜찮냐? 재원이 먼저 침묵을 깼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대답했다. 저 5년 동안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배운 건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가게를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작 할아버지는 제 마음을 하나도 몰라주시잖아요. 그 말에 재원의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오래전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아빠도 그랬어. 네. 도윤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도 옛날에 할아버지랑 크게 싸운 적 있어. 그때 이후로 아빠는 가게를 아예 떠났고, 그게 벌써 25년 전 일이다. 도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아버지가 왜 빵집을 떠나 회사원이 되었는지 그는 한 번도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저 어른들 사정이려니 여겼을 뿐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재원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자세한 건 아빠도 다 기억은 안 나. 그런데 확실한 건 할아버지는 원래 저런 분이 아니셨어.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거야. 오늘 당장은 화가 나겠지만 시간을 좀 가져보자. 도윤은 아버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흐르는 하천의 물결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서운함과 억울함이 가라앉지 않고 있었지만 아버지도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도윤은 결국 할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5년 만에 돌아온 한국에서의 첫 밤을 낯선 천장 아래에서 보내게 될 줄은 그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한편 가게에 홀로 남은 할아버지는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손자가 두고 간 앞치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낮에 밀어냈던 캉파뉴 상자도 그대로 구석에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 도윤이 밤새 구운 빵 하나를 꺼내 들었다. 겉면은 거칠었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무게감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그 빵을 조금 떼어 입에 넣었다. 낯선 식감과 낯선 향이 입안 가득 퍼졌다. 처음 느껴보는 맛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정성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손자가 이 빵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워 연습했을지 어렴풋이 헤아려 보았다. 그래도 맛은 있네. 그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 한마디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손자에게 직접 전하기에는 노인의 자존심이 아직은 너무 높은 벽처럼 서 있었다. 그는 남은 빵을 다시 상자에 넣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2층 방으로 올라갔다. 손자가 없는 빈 방이 유독 넓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시장 골목의 저녁 하늘 아래 조선의 갈등은 이제 세대를 넘어선 오래된 상처와 맞닿아 있었다. 그 상처가 무엇인지 다음 날이 밝기 전까지는 아직 누구도 온전히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재원의 집 거실에서 눈을 뜬 도윤은 낯선 천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실감났다. 부엌에서는 아버지가 커피를 끓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식탁에 마주 앉은 부자 사이에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어제 하다 만 얘기 마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빠랑 할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빠가 25이었을 때야. 그때도 나는 할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어. 그런데 아빠는 빵보다는 경영에 관심이 많았거든. 그래서 가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보고 싶었어. 장부도 정리하고 재료 발주도 효율적으로 바꾸고 심지어 작은 카페 공간을 만들어서 손님들이 앉아서 빵을 먹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었지. 도윤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었다. 아버지에게도 한때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런데요? 할아버지는 딱 잘라 거절하셨어. 빵집은 빵으로 승부해야지. 무슨 카페 흉내를 내냐고 하시면서. 아빠는 그때 진짜 서운했어. 내가 뭘 해도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았거든. 그래서 크게 다퉜고 결국 아빠는 가게를 나와서 회사에 취직했어. 그게 벌써 25년 전이다. 재원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묵혀둔 서운함이 여전히 배어 있었다. 도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겪은 일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아빠는 할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많이 원망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 할아버지 세대는 워낙 어렵게 사셨던 분들이잖아. 전쟁통에 태어나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일이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30년 동안 지켜온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자는 건 그냥 사업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야. 도윤은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다. 할아버지의 완고함 뒤에 숨겨진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랑 그렇게 오랫동안 서먹하게 지내셨어요? 재원은 씁쓸하게 웃었다. 자존심 때문이었지. 먼저 다가가기가 어렵더라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셨을 거야. 그렇게 서로 눈치만 보다가 세월이 이만큼 흘러버린 거지. 지금 와서 후회되는 게 하나 있다면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랑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볼 걸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도윤의 가슴이 뜨끔했다. 어제 할아버지와의 다툼이 떠올랐다.
자신도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아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다. 아빠도 정답은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할아버지는 겉으로 표현을 안 하실 뿐이지. 속으로는 너를 정말 아끼고 계셔. 어제도 봤잖아. 내가 프랑스에서 돌아왔을 때 그 표정. 아빠는 그런 표정 처음 봤다. 도유는 어제 처음 가게에 들어섰을 때 할아버지의 눈가가 살짝 떨리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 짧은 순간에 담겨있던 감정이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았다. 그날 오전, 재원은 오랜만에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아들을 대신해서라도 이번에는 자신이 먼저 아버지에게 다가가 보고 싶었다. 25세 자신이 하지 못했던 것을 50의 나이가 되어서야 해보려는 것이었다. 가게에 도착한 재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홀로 반죽을 치대고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다. 어깨가 유독 작아 보였다. 재원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옆에 섰다. 아버지, 저 좀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평일 대낮에 회사원인 아들이 가게에 찾아온 것은 실로 오랜만의 일이었다. 회사는 어쩌고 오늘 하루 쉬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랑 반죽이나 좀 만져보려고요. 그 말에 할아버지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다. 반가움과 어색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25년 만에 부자는 처음으로 나란히 서서 반죽통 앞에 마주하게 되었다. 재원은 어색한 손놀림으로 밀가루를 계량하기 시작했다. 회사 생활 25년 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이었지만 몸은 신기하게도 옛 기억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곁눈질로 지켜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목 힘을 좀 더 빼야지. 그렇게 힘주면 반죽이 질겨진다. 25년 만에 듣는 조언이었다. 재원은 순간 목이 메어왔지만 애써 태어난 척 손목에 힘을 뺐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반죽만 치댔다. 밀가루 먼지가 아침 햇살 속에서 부드럽게 흩날렸다. 아버지, 어제 도윤이 일 말인데요. 재원이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다. 할아버지의 손길이 잠시 멈칫했다. 그 얘기는 됐다. 아버지, 도윤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가게를 위해서 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정작 아버지는 몰라주시는 것 같다고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반죽만 계속 치댔다. 하지만 그 손끝의 움직임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다. 저도 25년 전에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아버지 가게 잘 되게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제안했다가 아버지한테 거절당하고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아버지가 저를 못 믿어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불쑥 입을 열었다. 재원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게 아니면 뭐였는데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반죽통에 시선을 고정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겁이 났었다. 겁이요? 이 가게는 내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거였어. 전쟁통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겨우 이거 하나 일구신 거야. 그런데 그걸 내가 바꾼다는 게 마치 아버지 흔적을 지우는 것 같았다. 그래서 뭐든 바꾸자는 얘기만 나오면 겁부터 났어. 내가 뭘 제안해도, 도윤이가 뭘 제안해도 마찬가지였다. 재원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30년 넘게 완고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 속에 이런 두려움이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 그런데요. 바뀌는 게 지우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도윤이도 결국 할아버지 손끝에서 배운 거잖아요.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손끝으로 반죽을 매만지며 오래전 자신의 아버지가 반죽을 치대던 모습을 떠올릴 뿐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노인의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반죽을 마친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오븐 앞에 나란히 앉아 빵이 익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릴 적 재원이 아버지 옆에 앉아 똑같은 자세로 빵 굽는 냄새를 맡던 시절이 떠올랐다. 아버지, 저 사실 오늘 여기 온 건 도윤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재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이제 50이에요. 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특히 아버지랑 다시 이렇게 나란히 서 있으니까 25년 전에 못다한 얘기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때 왜 아버지랑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예요. 할아버지는 오븐 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반죽을 바라보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때 내가 카페 얘기 꺼냈을 때 사실 조금은 흥미가 있었어. 그런데 겁이 나서 못 받아들였다. 그러고는 자존심 때문에 먼저 화해하자는 말도 못 꺼냈고 그렇게 세월만 흘렀지. 부자는 그렇게 25년 만에 서로에게 묵혀두었던 마음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오븐에서 흘러나오는 고소한 빵 냄새가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다. 아버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윤이한테는 그때처럼 후회 남기지 마세요. 저는 25년 걸렸지만 아버지는 조금 더 빨리 다가가실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븐 속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빵처럼 그의 마음 속에서도 무언가가 서서히 데워지고 있었다. 도윤은 그날 이후 며칠간 아버지의 집에 머물렀다. 할아버지의 가게에는 발길을 끄는 채 그는 이력서를 다듬으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서울의 한 유명 베이커리 카페에서 마침 경력 제빵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발견했고 도윤은 곧바로 면접을 보러 갔다. 넓고 세련된 매장, 최신식 오븐과 발효기, 다양한 원두로 내린 커피까지 갖춘 그 카페는 할아버지의 낡은 빵집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면접관은 도윤의 프랑스 유학 경력을 높이 평가했고 그는 곧바로 채용이 결정되었다. 첫 출근 날 도윤은 넓은 주방에서 최신 장비들을 다루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가 꿈꿔왔던 환경이었다. 발효기의 온도와 습도를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었고 재료도 최고급으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그가 만든 크루아상과 캉파뉴는 매장에 진열되자마자 젊은 손님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이 크루아상 정말 맛있어요. 여기 셰프님 누구세요?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질 때마다 도윤의 마음 한편에는 뿌듯함이 차올랐다. 자신이 배워온 것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그 뿌듯함 뒤로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함께 밀려왔다. 밤늦게 퇴근길, 그는 종종 할아버지의 가게가 있는 시장 골목 쪽으로 발길이 향하는 것을 느꼈다. 물론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저 멀리서 불 꺼진 만수당의 간판을 바라보다가 돌아서곤 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도윤은 카페의 주방에서 새로운 시즌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다. 제철 과일을 활용한 타르트였다. 그는 정성껏 반죽을 밀고 크림을 채우고 과일을 올렸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위화감이 그를 스쳤다. 완벽하게 계량된 재료, 정교하게 세팅된 온도, 흠잡을 데 없는 완성도,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손끝으로 반죽의 상태를 확인하며 짓던 표정, 오븐 앞에서 빵이 익어가는 냄새를 맡으며 짓던 흐뭇한 미소, 그런 것들이 이 완벽한 주방에는 없었다.
동료, 제빵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도윤 씨,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고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예전 생각이 좀 나서요. 도윤은 얼버무리며 다시 손을 움직였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오랜만에 할아버지의 가게 앞에 멈춰 섰다. 유리문 너머로 진열대에 놓인 낯익은 단팥빵과 크림빵, 소보로빵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 소박한 풍경을 바라보던 도윤의 눈에 문득 눈물이 고였다. 그가 프랑스에서 배운 것은 화려한 기술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것은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정성이었다. 새벽마다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손으로 반죽을 치대며 50년 가까이 이 골목을 지켜온 그 마음. 도윤은 그제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도윤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저 요즘 카페에서 일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할아버지가 반죽하실 때 짓던 표정이요. 저는 그동안 기술만 배웠지.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반죽에 정성을 쏟으셨는지는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재원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야 좀 알겠냐. 네, 조금씩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화내고 나온 건데. 조급해하지 마. 마음이 정리되면 그때 다시 가봐. 도윤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장 골목의 밤 공기 속에서 그는 오랜만에 할아버지가 그리워졌다. 그리고 문득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셨을지 궁금해졌다. 할머니는 늘 할아버지와 자신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시던 분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5년 전 도윤이 프랑스로 떠나기 직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그 사실이 새삼 도윤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할머니 이순자는 생전에 늘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너희 할아버지가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속은 여린 사람이야.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손자를 달래기 위한 말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 속에는 할머니만이 알고 있던 어떤 진실이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도윤은 어릴 적 기억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다. 할머니는 가게 안쪽 작은 방에서 늘 낡은 재봉틀 옆에 앉아 무언가를 적곤 하셨다. 어린 도윤이 그게 뭐냐고 물으면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할미 일기장이란다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 일기장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도윤은 문득 궁금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도윤은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5년 전의 어느 날을 떠올렸다. 프랑스로 떠나기 며칠 전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도윤아, 넌 이 집안에서 제일 자유로운 아이야. 할아버지도 내 아빠도 못한 걸 넌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와. 그 말이 그를 프랑스로 떠나게 한 가장 큰 힘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의 의미를 다시 곱씹어 보니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어쩌면 할머니가 알고 있던 이 집안의 오래된 굴레에 대한 이야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도윤은 다음에 가게에 가면 할머니의 유품이 남아있는지 아버지에게 꼭 물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작은 다짐이 그가 다시 가족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첫 시작이 될 것이었다. 며칠 뒤 도윤은 카페 일이 끝난 늦은 밤 잠들지 못하고 어릴 적 사진첩을 뒤적였다. 스마트폰 속에 저장해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었다. 그중 하나 초등학생 시절 도윤이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낮잠을 자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배경에는 지금과 똑같은 만수당의 진열대가 보였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그 풍경을 보며 도윤은 문득 자신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조금씩 정리가 되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사진 아래 조그맣게 적힌 할머니의 메모를 발견했다. 도윤이 낮잠 자는 날. 이 아이가 크면 이 가게도 함께 클 것이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도윤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할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가게와 자신의 미래를 하나로 그리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꿈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처럼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고 저 멀리서 할아버지가 반죽을 치대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잠에서 깬 그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조용히 닦아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다시 다가가 보기로. 다음 날 도윤은 카페 일이 끝난 뒤 오랜만에 아버지와 저녁을 함께 했다. 식사 자리에서 그는 어젯밤 발견한 사진 이야기를 꺼냈다. 아빠, 저 어제 할머니가 남기신 메모를 하나 봤어요. 제가 크면 가게도 같이 클 거라고 적어두셨더라고요. 재원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먹먹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어. 너를 볼 때마다 이 가게의 미래를 보시는 것 같다고. 아버지한테도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다더라. 도윤이가 나중에 분명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도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할머니의 깊은 믿음이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아빠, 저 이제 할아버지한테 다시 다가가 보려고요. 조급하게 말고 천천히요. 재원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아빠도 옆에서 도와줄게. 부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마쳤다. 창밖으로 저녁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있었다. 며칠 뒤 재원은 아버지의 가게 2층 창고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계절이 바뀌면서 묵은 짐들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손을 댄 창고였다. 낡은 상자들 사이에서 그는 색이 바랜 나무 괴짝 하나를 발견했다. 어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다. 재원은 조심스럽게 괴짝을 열었다. 낡은 앨범 몇 권과 손수건,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두꺼운 공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표지에는 빛바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순자의 일기. 재원은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겼다. 어머니의 단정한 필체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대부분은 소소한 일상의 기록이었다.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손님이 몇 명 왔는지, 아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다는 이야기까지. 그런데 어느 페이지에 이르러 재원의 손길이 멈추었다.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47년 전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쓴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었다. 오늘도 그이가 아버님과 크게 다투었다. 그이는 요즘 새로운 빵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한다. 서양식 빵이라던가. 아버님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며 그런 이상한 빵을 팔면 손님들이 다 떠날 거라고 역정을 내셨다. 그이는 방에 들어와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었다. 나는 그런 그이가 안쓰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원은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이 멎는 듯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지금의 도윤과 똑같은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는 서둘러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이는 결국 아버님 몰래 새 빵을 만들어 팔았다. 다행히 손님들 반응이 좋았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내시며 그이가 만든 빵을 모두 내다 버리셨다. 그이는 그날 밤 혼자 뒷마당에서 오래도록 울었다. 나는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마음이 무너졌다. 재원은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울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아는 아버지는 늘 강하고 완고한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여리고 아픈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처음 알게 되었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다. 결국 그이는 새 빵을 포기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절대 가게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버님이 평생을 바쳐 일구신 가게를 자신이 함부로 바꿀 수는 없다고 하셨다. 그 말을 하는 그의 눈에는 슬픔과 체념이 가득했다. 재원은 이 대목에서 문득 깨달음이 스쳤다. 할아버지가 30년 넘게 그토록 완고하게 방식을 고수해온 이유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도리였다는 것을,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할아버지는 그 다짐을 스스로 지켜온 것이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기로 한 그 약속이 어느새 평생의 굴레가 되어버린 셈이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언젠가 우리 재원이가 크면 이 가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이도 속으로는 분명 그걸 바라고 계실 것이다. 다만 표현을 못하실 뿐. 나는 그이의 그 여린 마음을 아이들이 언젠가 알아주었으면 한다. 재원은 일기장을 덮으며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어머니가 남긴 이 몇 줄의 글이 3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집안의 오해와 침묵을 한꺼번에 풀어줄 열쇠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둘러 일기장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버지에게, 그리고 도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가게로 내려온 재원은 마침 홀로 반죽을 치대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내밀었다. 아버지, 이거 어머니 유품 중에서 나온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낡은 표지의 글씨를 알아본 순간 노인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내가 남긴 글씨였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고쳐 쓰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가게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재원은 아버지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할아버지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47년 전 자신의 젊은 날을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옛 기억을 따라 흔들렸다. 아버지 몰래 새빵을 만들었던 그날의 설렘. 그것이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지던 순간의 참담함. 그리고 뒷마당에서 홀로 울었던 그 밤. 잊은 줄 알았던 기억들이 아내의 글씨를 따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 그이도 속으로는 분명 그걸 바라고 계실 것이다 라는 문장에 이르러서는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내가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까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마음을 죽는 순간까지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다. 여보. 할아버지는 낮게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일기장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애써 외면해온 자신의 진짜 마음이 그 몇 줄의 글씨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도윤이한테 몹쓸 짓을 했구나. 재원은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30년 넘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버지의 후회 섞인 목소리였다. 그는 아버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도윤이한테 아버지 마음 직접 전해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오랜 세월 몸에 밴 자존심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어떻게 손자에게 다가가야 할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75의 노인은 처음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홀로 가게에 남아 일기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아내의 글씨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그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와 다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문득 아내가 지금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줄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여보, 이제는 겁내지 말고 마음을 전해요. 도윤이는 당신 생각보다 훨씬 당신을 닮았어요.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낡은 서랍을 열어 아내의 사진 한 장을 꺼내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결혼하던 해, 이 가게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는 사진 속 아내에게 나지막이 말을 건넸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왠지 모를 위안을 느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아내가 여전히 자신의 곁에서 지켜봐 주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그는 부엌으로 내려가 손자가 좋아하던 계란말이를 서툰 솜씨로 만들기 시작했다. 말로 다 전하지 못하는 마음을 그는 그렇게 작은 정성으로나마 표현하고 싶었다. 계란말이를 다 만든 할아버지는 그것을 도시락통에 담아 재원의 집 앞으로 향했다. 손자에게 직접 건네주고 싶었지만 막상 문 앞에 서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도시락통을 문고리에 걸어두고 조용히 돌아섰다. 잠시 후 잠에서 깬 도윤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낯익은 도시락통이 눈에 들어왔다. 뚜껑을 열어보니 서툴게 말린 계란말이가 담겨 있었다. 그 옆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의 투박한 글씨였다. 아침 거르지 말고 먹어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도윤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도시락통을 품에 안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5년 전, 아니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늘 이런 식으로 마음을 표현해온 할아버지였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카페 일을 마치고 곧장 만수당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화해를 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였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다가갈 용기를 미처 내기도 전에 만수당에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시장 골목 초입에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넓은 매장, 세련된 인테리어, 다양한 신메뉴를 앞세운 그 프랜차이즈는 개업 준비만으로도 이미 골목의 화제가 되었다. 만수당 영감님, 이제 어쩌시려고요? 옆집 강 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할아버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 30년 넘게 골목을 지켜온 단골 손님들도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의 화려함에 이끌려 하나둘 발길을 옮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할아버지의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 어느 날 새벽, 반죽을 치대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다. 놀란 강 여사가 급히 119를 불렀고 할아버지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소식을 들은 재원은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검사 결과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과로로 인한 일시적 부정맥이라며 당분간 무리한 노동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연세도 있으시고 매일 새벽부터 무리하게 일하시는 게 몸에 부담이 큽니다. 당분간은 좀 쉬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재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실에 누운 할아버지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다. 가게는 어떡하냐. 병상에서도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다름 아닌 가게였다. 재원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무너졌다. 아버지, 지금 가게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몸부터 챙기셔야죠. 내가 새벽마다 반죽을 안 하면 그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30년 넘게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새벽 반죽이었다. 그것이 멈춘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그날 저녁, 소식을 들은 도윤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야위어 보이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 달 넘게 발길을 끊었던 손자의 등장에 할아버지도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할아버지. 도윤은 병상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5년 전 프랑스로 떠날 때도, 다시 돌아왔을 때도 할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서 든든하게 서 계신 분이었다. 그런 할아버지가 이렇게 작고 약해 보이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냐? 일은 어쩌고? 할아버지가 애써 무뚝뚝하게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묻어 있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데 일이 문제겠어요. 도윤은 할아버지의 마른 손을 가만히 잡았다. 손끝에 느껴지는 거친 굳은 살이 평생 반죽을 치대며 살아온 세월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다. 그 순간 도윤의 마음속에서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병실 밖 복도에서 재원은 아버지에게 받은 일기장을 도윤에게 조용히 건넸다. 이거 할머니가 남기신 거야. 너도 한번 읽어봐. 도윤은 일기장을 받아들고 복도 의자에 앉아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47년 전 할아버지가 겪었던 갈등과 아픔이 할머니의 담담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도윤은 그 글을 읽어 내려가며 자신이 겪은 갈등이 사실은 이 집안에서 3번째로 반복되고 있는 오래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에 이르렀을 때 도윤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이도 속으로는 분명 그걸 바라고 계실 것이다 라는 문장이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할아버지의 완고함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마음을 그는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도윤은 일기장을 덮고 병실 문을 다시 열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병상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윤은 천천히 다가가 할아버지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다. 할아버지, 저 할머니 일기 읽었어요.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할아버지도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말할게. 뭐가 있었겠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은 그 떨림 속에서 평생 감추어온 노인의 여린 마음을 비로소 온전히 마주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빵을 안 바꾸신 게 그냥 고집이 아니라 증조할아버지한테 드린 약속 같은 거였잖아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천장만 바라보았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용히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내 증조할아버지는 전쟁통에 아무것도 없이 이 골목에 들어와서 밀가루 반죽 하나로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리신 분이다. 내가 그 가게를 함부로 바꾸는 게 꼭 그분을 배신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바꾸는 게 최선인 줄 알았다. 그런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진짜로 바라신 게 뭐였을까요? 가게가 그 모습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가족이 계속 이어가는 거였을까요? 도윤의 물음에 할아버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모습을 그대로 지키는 것만이 도리라고 믿어왔을 뿐이었다. 저는 할아버지가 이런 걸 부수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오래,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 빵을 좋아해 줬으면 해서 그런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반죽에 담으신 그 정성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제가 배운 걸 조금 더 해보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손자를 바라보았다. 5년 전 프랑스로 떠나겠다던 손자의 눈빛과 지금 눈앞에 손자의 눈빛이 겹쳐 보였다. 그때는 알아채지 못했던
그 눈빛 속의 진심이 이제야 노인의 마음에 닿았다. 미안하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30년, 아니 47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할아버지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도 성급했어요. 할아버지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제 생각만 밀어붙였잖아요. 병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47년 만에 이 집안의 오래된 침묵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재원은 병실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광경은 그가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그는 문득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도 언젠가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이내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미 조금씩 그런 순간들이 쌓여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간호사가 저녁 회진을 위해 병실에 들어왔다.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며 그녀가 말했다. 환자분, 오늘 표정이 훨씬 편안해 보이시네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실제로 그의 마음은 며칠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워져 있었다. 육체의 병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마음의 병은 이미 상당 부분 치유되고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병실을 나서기 전 할아버지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할아버지, 내일 또 올게요. 얼른 나으셔서 같이 반죽하러 가요. 그래, 얼른 오너라. 할아버지의 대답에는 예전의 무뚝뚝함 대신 따뜻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병실을 나서며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평온함을 느꼈다. 할머니가 남긴 일기장 한 권이 이 가족의 오래된 상처를 이렇게 치유해줄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이틀 뒤 할아버지는 무사히 퇴원했다. 의사는 당분간 무리한 노동을 피하고 되도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고 신신당부했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가게 앞에 서서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만수당 30년 넘게 지켜온 그 이름이 새삼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도윤은 다니던 카페의 사직 의사를 밝혔다. 갑작스러운 통보의 사장은 아쉬워했지만 도윤의 결심은 확고했다. 저 할아버지 가게로 돌아가려고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도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곧장 만수당으로 향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침 계산대에 앉아있던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할아버지, 저 다시 왔어요. 할아버지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눈시울을 붉혔다. 카페는 어쩌고 그만뒀어요. 저는 여기가 제자리인 것 같아요. 도윤은 앞치마를 다시 집어들었다. 5년 전 프랑스로 떠나기 전, 그리고 한 달 전 다시 가게 문을 나서기 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는 다시 이 작은 빵집에 섰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두 사람 앞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다. 골목 초입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예정대로 문을 열었고 개업 첫날부터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화려한 진열대와 다양한 신메뉴, 거기에 대대적인 할인 행사까지 더해지자 만수당을 찾던 단골 손님들 중 몇몇도 그쪽으로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다. 요 며칠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강 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가게에 들러 말했다. 도윤은 진열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예전 같았으면 곧바로 새로운 메뉴를 밀어붙였을 테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먼저 할아버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할아버지, 저 이제는 할아버지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할게요. 대신 같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가게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프랜차이즈가 아무리 화려해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분명 있을 것이었다. 우리 가게는 손님 얼굴을 다 기억하는 곳이지. 저 앞집 할머니는 단팥빵을 유독 좋아하시고 골목 끝 아저씨는 크림빵을 반으로 잘라서 드시고 그런 걸 아는 가게는 우리밖에 없다. 도윤은 그 말에 무릎을 쳤다. 맞아요, 할아버지. 그게 우리 가게의 진짜 힘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지켜온 3가지 빵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제가 배운 기술을 살짝 더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팥빵 반죽의 할아버지 방식대로 발효는 그대로 하되 팥소 만드는 법에 제가 배운 방식을 조금 더해보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빵이 아니라 할아버지 빵을 더 맛있게 만드는 방향으로요. 할아버지는 도윤의 제안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곧바로 거절했을 이야기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손자의 말 속에서 자신이 지켜온 것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나아가려는 진심이 느껴졌다. 한번 해보자.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30년 만에 큰 변화가 담겨 있었다. 도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부터 조소는 매일 저녁 가게 문을 닫은 뒤 함께 반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자신만의 팥소 비법과 반죽의 감을 전수했고 도윤은 할아버지에게 저온 발효와 재료 배합의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지식을 나누며 조금씩 새로운 빵을 완성해 나갔다. 실패도 많았다. 첫 시도한 반죽은 너무 질겼고 두 번째는 팥소가 너무 달았다.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예전 같았으면 서로를 탓하며 언성을 높였을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실패조차 함께 나누는 과정이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이번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할아버지는 손자가 건넨 빵을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익숙한 단팥빵의 맛에 낯설지만 은은한 풍미가 더해져 있었다. 노인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이거 내 할미가 좋아했을 맛이다. 그 한마디에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할머니가 남긴 일기장이 이어준 조손의 화해가 이제 새로운 빵 한 조각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주말이 되자 재원도 퇴근 후 가게에 들러 두 사람을 도왔다. 3대가 한자리에 모여 반죽을 치대는 모습은 이 가게가 문을 연 이래 처음 있는 광경이었다. 재원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서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오랫동안 가슴 한구석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저도 오랜만에 반죽 좀 배워볼까요? 재원이 농담 섞인 말투로 끼어들자 할아버지는 피식 웃으며 아들에게 앞치마를 건넸다. 25년 만에 배우겠다는 거냐? 손이 굳어서 되겠냐? 그래도 해봐야죠. 도윤이도 하는데 제가 못하겠어요. 세 사람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게를 채웠다. 밀가루 먼지가 저녁 조명 아래 부드럽게 흩날렸고 그 풍경은 마치 오래전 증조할아버지가 처음 이 가게를 열었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한편 새로 개발한 빵에 대한 소문은 조금씩 골목을 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시식을 해본 강여사가 동네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냈고 몇몇 오래된 단골 손님들은 새로운 빵을 맛보기 위해 다시 만수당을 찾기 시작했다. 이거 예전 맛이랑 비슷한데 뭔가 더 깊어졌네요. 한 단골 할머니의 말에 도윤과 할아버지는 서로를 마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 위에 조금씩 정성을 더해가는 방식. 그것이 이 작은 빵집이 프랜차이즈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다. 도윤은 매일 저녁 그날 다녀간 손님들의 반응을 작은 수첩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떤 빵이 인기가 많았는지, 어떤 손님이 어떤 점을 아쉬워했는지 꼼꼼히 기록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그런 손자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록이 얼마나 요긴하게 쓰이는지 알게 되었다. 이번 주에는 부드러운 식감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다음 주에는 그 비율을 좀 더 늘려볼까요? 도윤의 제안에 할아버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대화였다. 30년 동안 오직 자신의 감으로만 반죽을 판단해온 할아버지에게 손자의 꼼꼼한 기록은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하는 걸 보니 나도 이제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가 있다. 할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도윤은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방식에서 배울 점을 찾아가며 조금씩 더 단단한 팀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뒤 도윤은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건넸다. 할아버지, 저희 가게 이름 옆에 작은 문구 하나 더 붙여보면 어떨까요? 3대째 이어온 가게라는 걸 손님들이 알 수 있게요. 할아버지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손자를 바라보았다. 어떤 문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할아버지의 손끝, 손자의 정성이라던가요. 아니면 더 간단하게 3대가 함께 만드는 빵도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두 번째 게 마음에 든다. 3대가 함께 만드는 빵, 그게 딱 우리 가게 이야기 아니냐. 도윤은 곧바로 종이에 그 문구를 정성껏 손글씨로 적어보았다. 할아버지는 그 글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옛 생각이 났는지 낮게 웃음을 지었다. 내 아빠 어릴 때 글씨체랑 비슷하구나. 그 말에 도윤도 함께 웃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것은 비단 손끝의 기술만이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다. 새로운 빵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만수당에는 조금씩 활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기세는 만만치 않았다. 화려한 할인 행사와 대대적인 광고로 무장한 그곳은 골목의 오래된 손님들마저 조금씩 흔들어 놓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골목을 걷다가 우연히 프랜차이즈 매장 앞을 지나게 되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진열대와 분주한 직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그는 문득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저 규모와 자본을 상대로 작은 동네 빵집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가게로 돌아온 도윤은 그 걱정을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할아버지, 솔직히 걱정돼요. 저기는 매일 신메뉴가 나오고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윤아, 저 프랜차이즈가 아무리 신메뉴를 많이 내놔도 못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뭔데요? 저 집 직원들은 손님 이름을 모른다. 저 집 사장은 아마 이 골목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거야.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 앞집 김씨 할머니가 요즘 이가 안 좋아서 부드러운 빵을 찾으신다는 것도, 골목 끝 총각이 요즘 취직 준비하느라 매일 늦게 온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잖냐. 도윤은 할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 손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한 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한 부드러운 빵,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저당 빵처럼요. 프랜차이즈는 절대 못하는, 우리만 할 수 있는 맞춤형 빵이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한번 해보자. 그날부터 두 사람은 단골 손님들의 사정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맞춤형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가 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반죽을 더 오래 발효시켜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었고, 당뇨가 있는 손님들을 위해서는
설탕 대신 배즙을 넣은 저당 단팥빵을 개발했다. 젊은 손님들을 위해서는 도윤이 프랑스에서 배운 캉파뉴를 할아버지의 팥소와 결합한 새로운 메뉴도 선보였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단순히 맛있는 빵집이 아니라 손님 한 사람을 세심하게 챙기는 빵집이라는 입소문이 골목을 넘어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다. 지역 소식을 다루는 작은 인터넷 카페에도 만수당의 이야기가 올라왔고 그 글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를 찾기 시작했다. 여기가 그 손자랑 할아버지가 같이 빵 만드는 데 맞죠? 인터넷에서 보고 왔어요. 낯선 손님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가게 안은 오랜만에 활기로 가득 찼다. 도윤은 손님들을 응대하며 이제는 할아버지의 방식과 자신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가게를 찾아왔다. 바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젊은 점장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와 도윤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 옆 골목 프랜차이즈 점장입니다. 이 가게 빵이 요즘 화제라고 해서 한번 먹어보러 왔어요. 도윤은 다소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빵을 권했다. 점장은 캉파뉴 한 조각을 맛보고는 감탄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저희 매장에서는 절대 못 내는 맛이에요. 대량으로 찍어내다 보니 이런 정성은 흉내도 못 내거든요. 그의 솔직한 말에 도윤과 할아버지는 서로를 마주 보며 미소 지었다. 규모와 자본으로는 이길 수 없어도 정성과 진심으로는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뒤 할아버지는 도윤을 조용히 불렀다. 도윤아, 이리 좀 앉아봐라. 도윤이 자리에 앉자 할아버지는 낡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오래된 나무 도장이었다. 30년 넘게 가게 장부에 찍어온 만수당의 상징과도 같은 도장이었다. 이걸 너한테 물려주고 싶다. 도윤은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이제 이 가게 너랑 나랑 같이 이끌어가자. 아니, 언젠가는 온전히 내가 이끌어가야지. 나는 이제 힘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도 걱정은 안 된다. 내가 있으니까. 그 말 속에는 30년 넘게 지켜온 완고함을 내려놓은 온전한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할아버지의 손에서 도장을 건네받으며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다. 할아버지, 저 약속할게요. 할아버지가 지켜오신 것들 절대 함부로 안 바꿀게요. 대신 조금씩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갈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손길에는 이제 더 이상 서운함이나 불안함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손자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깊은 신뢰뿐이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의 산소가 있는 방향을 향해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늦은 밤이라 산소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는 그 방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저 이제 할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일기장 덕분에 저희 가족 모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밤하늘의 별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도윤은 그 별빛이 마치 할머니의 미소처럼 느껴져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온함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재원도 소식을 듣고 가게로 달려왔다. 아버지가 도윤에게 도장을 물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한테는 한 번도 안 물려주려고 하셨잖아요. 할아버지는 멋쩍은 듯 헛기침을 했다. 그때는 나도 준비가 안 됐었다. 미안하다. 재원아. 재원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이제 이해해요. 그리고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도윤이가 아버지 뜻을 이어받아서 이 가게가 계속될 수 있게 됐잖아요. 3대가 나란히 선 가게 안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소리가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가게 앞에 나와 기념사진을 찍었다. 도윤이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세워두고 타이머를 맞추는 동안 할아버지와 재원은 어색한 듯 자세를 잡았다. 할아버지, 좀 웃어보세요. 웃고 있잖냐. 할아버지의 무뚝뚝한 대답에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 웃는 순간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 도윤은 그 사진을 곧바로 인화해서 가게 계산대 옆에 걸어두었다. 오래된 흑백 가족 사진들 사이에 3대가 활짝 웃고 있는 새로운 사진 한 장이 더해졌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하며 도윤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다. 도장을 물려받은 것도,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본 것도 모두 그에게는 잊지 못할 하루였다. 그는 문득 프랑스에서 보낸 5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의 화해가 더욱 값지게 느껴졌다. 문을 잠그기 전 도윤은 진열대에 남은 빵 몇 개를 정리하며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낡은 벽지, 오래된 오븐,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계산대까지. 어느 것 하나 새 것은 없었지만 그 안에는 세 사람이 함께 채워온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문득 이 작은 공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겠지. 도윤은 낮게 혼잣말을 하며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남아있는 밀가루 냄새가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 포근하게 느껴졌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만수당은 작은 변화를 맞이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새로운 메뉴판이 걸렸다. 기존의 단팥빵, 크림빵, 소보로빵 옆에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새로운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저당 배즙 단팥빵, 부드러운 어르신 크림빵, 그리고 할아버지의 팥소와 도윤의 프랑스식 반죽이 만나 탄생한 캉파뉴 단팥빵까지. 3가지였던 메뉴는 이제 6가지로 늘어나 있었지만 가게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었다. 가게 앞에는 작은 현수막도 하나 걸렸다. 3대가 함께 만드는 빵, 만수당. 도윤이 직접 고안한 문구였다. 처음 그 현수막을 걸던 날, 할아버지는 한참을 올려다보다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3대라. 내 증조할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아하셨겠다. 그 말에 도윤과 재원 모두 뭉클한 미소를 지었다. 가게 안쪽 작은 방에는 할머니의 일기장이 소중하게 보관되었다. 도윤은 종종 그 일기장을 꺼내 읽으며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문장을 마음에 새기곤 했다. 그이도 속으로는 분명 그걸 바라고 계실 것이다. 그 문장이 결국 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이어준 실마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도윤에게는 늘 뭉클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어느 늦은 오후, 가게에는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프랑스 유학 시절 도윤을 가르쳤던 은사였다. 한국에 잠시 방문했다가 제자의 소식을 듣고 일부러 가게를 찾은 것이었다. 은사는 새로 개발한 캉파뉴 단팥빵을 맛보고는 깊이 감탄했다. 이건 프랑스에서도 한국에서도 볼 수 없는 맛이구나. 2세대의 기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빵은 처음 본다. 그 칭찬에 할아버지와 도윤은 서로를 마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재원도 뿌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무렵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가게 안쪽 작은 방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할아버지가 끓인 된장찌개와 도윤이 만든 계란말이가 상 위에 올랐다.
예전과 같은 메뉴였지만 그 식탁의 감도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할아버지, 저 다음 달에 시장 상인회에서 하는 작은 축제에 우리 가게도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새로 만든 빵들 시식회도 하고요. 도윤의 제안에 할아버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보자. 이제 뭐든 너랑 같이 해보고 싶다. 그 대답에 도윤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다. 5년 전 프랑스로 떠나던 날 배웅해 주시던 할아버지의 무뚝뚝한 얼굴과 지금 눈앞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할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 사이에 놓인 5년이라는 시간과 갈등과 화해로 채워진 지난 몇 달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재원은 그런 부자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25년 전 자신이 겪었던 아픔이 다음 세대에까지 대물림되지 않은 것에 깊이 안도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어머니가 남긴 몇 줄의 글이 아니었다면 이 가족은 여전히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침묵하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식사를 마친 뒤 도윤은 할아버지와 함께 가게 뒷마당으로 나섰다. 어릴 적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빵 식는 냄새를 맡던 바로 그 자리였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진짜 여기가 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 여기가 내 자리다. 처음부터 그랬어.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5년 만에,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나누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만수당의 불이 다시 밝혀졌다. 할아버지와 도윤은 나란히 서서 반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밀가루를 계량하고 물의 온도를 맞추고 이스트를 넣는 손길에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세대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봐요. 그래, 도윤아. 좋은 하루 만들자. 가게 안가득 퍼지는 밀가루 냄새 속에서 30년 넘게 이어져 온 만수당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아침은 더 이상 한 사람의 고집으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3대가 함께 빚어낸 사랑과 화해의 결실이었다. 한 달 뒤 시장 상인회가 주최한 골목 축제가 열렸다. 만수당은 작은 부스를 차리고 새로 개발한 빵들을 시식용으로 준비했다. 도윤은 손님들에게 직접 빵을 설명했고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나온 나들이에 연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 빵은 저희 할아버지가 30년 넘게 지켜온 팥소에 제가 프랑스에서 배운 반죽법을 더한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도윤의 설명에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빵을 맛보았다. 한 입 베어 문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놀라움과 만족감이 번졌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요. 할아버지랑 손자가 같이 만드셨다니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축제가 무르익을 무렵 지역 소식지를 취재하던 기자가 부스에 들러 두 사람을 인터뷰했다. 3대에 걸친 빵집의 사연과 할머니의 일기장이 이어준 화해의 이야기가 짧게 소개되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부터 만수당에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손님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축제가 끝난 늦은 오후, 세 사람은 나란히 부스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재원이 문득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떠셨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드물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처럼 즐거운 날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싶다.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그리움과 감사함이 함께 어우러진 따뜻한 침묵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할아버지와 나란히 걸으며 시장 골목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5년 전 이 골목을 떠날 때만 해도 그는 이곳이 답답하고 낡은 곳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작은 골목 안에 3대에 걸쳐 쌓아온 사랑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 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배운 건 기술이었지만 할아버지한테 배우는 건 마음이라는 걸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말에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만으로도 충분했다. 며칠 뒤 도윤은 할머니의 산소를 찾았다. 이번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함께였다. 3대가 나란히 서서 산소 앞에 절을 올렸다. 도윤은 마음속으로 할머니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을 조용히 되뇌었다. 할머니, 저희 이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일기장 덕분에 할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알아요. 할머니가 그때 저한테 해주셨던 말, 겁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던 그 말이 결국 이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힘이 됐다는 거려. 산소를 내려오는 길, 할아버지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을 돌아보았다. 고맙다. 둘 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사랑과 감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원과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양옆에 나란히 섰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저녁 노을 속에서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이어졌다. 그날 이후로도 만수당의 새벽은 계속되었다. 할아버지와 도윤은 매일 새벽 5시 나란히 서서 반죽을 치댔다. 가끔은 재원도 새벽같이 나와 서툰 손길로 반죽을 도왔다. 3대가 함께 만드는 빵은 이제 이 골목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이 서로를 향해 내미는 손길일 것이다. 그리고 그 손길이 늦지 않게 서로에게 닿을 수 있다면 30년의 침묵도 47년의 굴레도 결국은 따뜻한 화해로 녹아내릴 수 있다는 것을 만수당의 3대는 온몸으로 증명해내고 있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오르며 골목 전체를 따뜻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그 햇살 아래 만수당의 낡은 간판이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다.